결국 빛을 내는 사람, 슬로우 스타터.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껏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기자회견에서 이건 저렇습니다 이렇다 다 설명을 했는데 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뒤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이 타이밍이 적절한지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예. 우선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대통령께서 결국 이제 이 대국민 담화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더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게 지난 4일 그 국회 시정연설. 그러니까요. 그거는 안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또 그날 밤에 이걸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즉흥적인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의아한 게 그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썼긴 했는데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 오셨을 때 시정연설 끝나고 이제 그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양당 원내대표 간담회가 있었어요. 차담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도 제가 두 가지를 당부를 드렸었어요. 하나는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손을 좀 내밀어 달라. 특히 길거리와 그 군대에서 그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찾아가서 위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 입법권과 예산 심사권을 좀 존중해 달라. 그 국회하고 소통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 하신 거죠 결국은. 네. 지금의 상황이 도래된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 어떠한 형태든 지금 의혹이 너무 커지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뭐 대국민 설명이나 자기에 대한 해명이든 변명이든 사과든 뭘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시정연설을 안 하고 이거를 내일 이제 목요일 날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그 선후 경중을 좀 그 대통령실이 파악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영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대국민 담화 이게 정말 그 건건이 일어났던 일에 대한 설명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여태까지 일어났던 전반적인 거, 또 국정 기조라든지 아니면 야당에 대한 뭐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변화. 네. 또 이제 사과를 포함한 뭐 이런 게 갈 거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이제 일어났던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글쎄요, 국민들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불가능해요. 말씀하셨지만 또 무슨 녹취가 또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변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거는 변명이 되고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참 그 박절하지 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게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대통령실이 변화했다. 인적쇄신도 이렇게 한다고 한다. 전면 개편한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도 전면 중단한다고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발표로 끝난다면 그거는 시나리오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자회견은 그 다음에 열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걸 안 물어보겠냐고요.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포맷 잘못 결정한 것 같다. 오히려 깊이 반성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거 정말 찡할 정도로. 근데 또 기자회견 질의를 받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설명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할 테니까 예. 어떻게든 입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반응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뭐 발언이나 태도,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갑자기 이제 시정연설은 건너뛰고 7일 날 대국민 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 보면 제 생각에는 반성보다는 좀 더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야당과 언론이 너무 과하게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바닥에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시정연설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상황을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야당이 그것과는 좀 달리 하고 충분히 그거는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내가 충분히 설명할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내일 간담 그 대국민 간담회가 그래도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러면 그 내각 전면 쇄신 정도 총리를 포함한 내각 쇄신 정도가 수반돼야 돼요. 우선은. 근데 그럼 빠지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런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명태균 씨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의혹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이슈로 그 언론의 초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게 전환한다는 게 꼭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뉴스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각 전면 쇄신 정도는 받아들이는 게 지금 감찰관 갖고는 이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별감찰관 갖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각 전면 쇄신 그리고 청와대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해서 대통령의 사표를 수리를 하든 안 하든 건 다음 문제지만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전원 사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내각 전면 쇄신을 하겠다라고 그 정도는 나와야 국민들의 그 어떤 화난 감정 지금 굉장히 그 분노한 그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는 다독일 수 있는 카드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따 여쭤보고 싶었던 걸 지금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이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걸 담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담길지 예상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이요? 조금 사실 저는 우려가 돼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내각 전면 개편, 대통령실 전면 인사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국정이 마비돼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파병했죠. 그다음에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치렀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교 안보 라인이라든지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단계적으로 하되 그러니까 내각에서도 사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그 논란을 빚어왔던 이런 그 국무위원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저는 뭐 아무튼 그 의료 대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장관 정도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개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하더라도 또 핵심은 김건희 여사 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저는 내일 하나만 하다 잘못하면 그래서 물론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잘못 알려진 거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반적인 기조는 기존에 해왔던 기자간담회 대국민 담화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 근데 이게 참 물리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층위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인적 쇄신 같은 경우는 하나는 그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각에서는 총리, 그다음에 용산에서는 비서실장을 교체를 해야만이 상징적 효과가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물고 들어가는 부분이 총리 교체가 되면 일각에서 벌써 그런 얘기하잖아요. 총리를 교체하고 총리에게 내각 어떤 추천까지 줘서 거국 중립 내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바로 따라붙는 부분인데 이걸 수용할 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수용하기 너무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 추천권을 이제 야당에, 그렇죠. 야권에. 그 아마 거국 중립 내각은 어려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도 그렇고 야당도 그거에 대해서 그 카드를 받을 가능성은. 그러니까요. 거꾸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 김건희 여사 의혹에 그 면죄부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야당도 그 카드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우리 이제 봅니다. 그 다음부터 야당도 공동 책임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하나의 층위는 내각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그 용산도 그렇기 때문에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에 대한 교체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각에서는 어떤 문제가 불거지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연내 4대 개혁 성과내라고 지금 계속 다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4대 개혁과 연관되어 있는 장관 자리니까 난감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용산에서 한남동 라인을 콕 찍어서 교체를 해버리면 문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이제 제가 선별하는 게 아니라 일괄 사퇴, 일괄 사표를 대통령실 내고 그 전면 개각을 하겠다는 걸 발표를 하면 네. 아까 김영우 의원 걱정도 전 일리가 있는데 한꺼번에 못 바꿔요. 일단은 이제 그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비서실 전면 개편 이게 이제 크게 나오죠. 그리고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채워내면서 그렇죠.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용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의 몇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건 김건희 여사 그 문제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한일 관계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안보실의 2차 차장 김태효 차장 문제도 있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소위 그 비선이라고 알려져 있는 관련된 사람들 그 정리하는 문제. 뭐 벌써 이름 다 거론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각에서도 사실은 저는 뭐 아까 뭐 그 복지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경제팀에 대한 우선적인 그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야, 끝이 없네요. 그렇게 따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그 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전면 그 내각의 총사퇴와 비서실 전면 개편이라는 걸 크게 슬로건을 내걸고 사람은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바꾸겠죠. 지금부터 해도 저는 내년 한 2, 3월까지 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총리부터 해서 중요한 상징적인 장관 몇 명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최소한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몇 명을 정리하는 선에서 내각 총사퇴와 비서실 전면 개편 문제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그림이 한번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총선 참패 후에 한덕수 총리도 사의를 표명을 했고 용산에서도 그 수석 이상이 일괄 사퇴를 밝힌 바가 있어요. 예. 했지만 사실은 별로 부각도 안 됐고 효과도 없었고 교체도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교체 안 됐죠.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이제 다른 몇 명의 이제 인물이 거론되다가 그것도 이제 용산 비서실 내에서 혼선하고 여권하고 반발 등이 막 뒤섞이면서 그렇죠. 없던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본인 그 당사자들도 본인들도 부인하고 뭐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도 비서실이 되게 거칠게 대통령 비서실이 굉장히 거칠게 끌고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총리는 어차피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보다가 그냥 그대로 그래서 농담 삼아 그 여의도 주변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5년 내내 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진짜 임기 같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각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대통령실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사실을 보여주려면 원래는 대국민 담화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사실은 어떤 긴밀한 소통을 하든가 그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야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좀 귀를 여는구나.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나 어떤 대국민 그 어떤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런 거에서부터 저는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사람 갈고 막 이러면은 이거 이제 기존에 다 그런 걸 많이 했죠. 과거에 어떤 정권들이. 근데 그게 누굴 어떻게 바꾸든 간에 야권에서는 전면 개편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이런 걸 원할 것이고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히려 바뀌었다라는 거는 아마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제스처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정치죠.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사석에서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저 내가 대통령을 아니 당 대표로 있는 한 대통령 탄핵은 없다. 헌정 중단은 없다. 사석에서 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그런 진심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같이 대통령과 그 소통을 하면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만 자꾸 부르고 이럴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시그널이 안 좋잖아요. 대국민 담화도 어제 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그제입니까? 그제. 예,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온 국민이 윤한 갈등이 있고 대통령과 당 대표 불편한 사이라는 걸 다 세상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을 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가 돼야 이게 이 난국이 돌파가 되지. 이게 무슨 설명 또 부분적인 뭐 인사 혁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핵심은 저는 그겁니다. 지금 뭐 야당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적 그 요구가 굉장히 높은 게
그 특검 문제지 않습니까? 특검 문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고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의혹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병대 장병과 관련된 특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한번 과감하게 결단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이 문제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걸 특검을 안 받고 헤쳐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뭐 제가 이 내각을 바꾸고 뭐 대통령실 개편하고 이런 거지만 국민들이 제일 문제가 보는 거는 대통령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그 국회 요구를 과감하게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 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좀 구중궁궐에 갇혀서 대통령이 지금 이 측근들 몇몇 사람 되면 갇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이 대중 속에 나가서 진짜 돌 맞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본인이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그 본인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과연 이번 그 대국민 간담회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까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또는 그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회의적인 거죠, 저는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인적 개편,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소통, 이 두 가지가 빠진 상태에서는 이 그 국민들의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저 이제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증자이기 때문이다. 다른 거는 그러니까 다 격가지고 이게 핵심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종합 정리를 하면. 네. 근데 그러면 하나 이걸 한번 짚어보죠. 그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이게 작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임계점은 이 정말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임계점은 이미 돌파한 겁니까? 아니면 더 밑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사가 더 떨어져요. 지금 이제 녹취록도 지금 이제 산발적으로 막 공개가 됩니다만은 만에 하나 정말 김건희 여사가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 지난 22대 뭐 국회의원 선거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했다는 그런 게 더 나와버리면은 그건 정말 주워 담기 어렵죠. 그러면은 임계점을 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통령실이 지금 간파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 내부 소통이 되어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야 그 대책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런 거 없이 건건이 맡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게 뭐 바로 그냥 가겠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4명에서 이제 8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재표결 들어갔을 때. 그렇죠. 지금 당장은 저는 8명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어떤 다른 게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가 별로 이렇게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런 게 폭로가 된다면 그때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대국민 담화나 이런 그 언론의 어떤 뭐 사실을 밝히는 게 그 약이 될 때가 있고 독이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독이 됐던 경우를 한번 기억나는 게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선거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한 3월 초에 LH 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컸죠. LH 건이 터져서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그 당시 박영선 후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세훈 당시 예상된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앞서는 것도 있고 했는데 LH 건 나면서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나빠진 거는 당시 총리실에서 자체조사에서 발표한 게 있었어요. 자체조사 발표가 저희들 굉장히 걱정했죠. 차라리 그냥 수사기관에다 넘기는 게 차라리 난데 자체조사에서 맹탕으로 나오면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아니나 다를까 자체 조사했더니 뭐 아무 내용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사 기간이 아닌 이상 밝혀낼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투기했는지 그거 조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뭐 감싼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지지율 격차가 거의 뭐 그냥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벌어집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국민 간담회가 자칫 그런 그 효과를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통상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20%도 뭐 유럽에선 뭐 낮다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얘기 안 하겠고 내각 책임제 있는 나라들이 있는 그 다른 케이스죠.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면 미국은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중반을 유지하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인 거라고 하고 35%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35%를 넘으면 그래도 뭐 어렵지만 끌고 가는데 35% 정도 붕괴되면 중간 예를 들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을 때 대통령을 더 이상 세일즈를 하지 않아요. 35%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 내지는 20% 밑도는 조사까지 나온다는 거는 여당으로서는 이거야 뭐 그냥 뭐 차별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마 그런 위험 신호를 본인도 알 것 같고 대통령실에도 그런 걸 전달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방식이 과연 이게 이를 통해서 여러 그 어떤 지지율의 반등의 계기가 될지 이건 좀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저 방송에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릴 때 아주 주목할 댓글이 하나가 달렸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이 결정이 한국갤럽의 이번 주 조사를 의식해서 내린 결정인 것 아니겠는가라는 어떤 그 문제 제기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그 한국갤럽의 조사가 화수목에 이루어져요. 화수목에 이루어져서 금요일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그 대국민 담화 발표를 월요일 밤 9시 56분에 급하게 언론 공지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아침부터 보도가 쫙 깔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대통령은 담화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그다음에 이런 게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요 얘기가 이틀간 막 진행이 되다 보면 일종의 기대 심리를 자극을 하고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오히려 이제 막아주는 어떤 심리적 효과가 이게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여기에는 이 댓글에는 사실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꽤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댓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했었는데. 꽤 여론조사를 좀 잘 아는 분이 뭐 쓰신 내용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론조사가 주 초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 주 후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주에 금요일에 꼭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대국민 간담회를 발표해서가 아니라 보통 이 지지율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방 추세죠. 그렇죠. 하방 추세. 그러니까 추세를 이렇게 추세적으로 반등을 했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올라 내려가는데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20%가 깨졌다고 하면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위기감 때문에 결집 효과는 또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어떤 요인이 작동 안 해도 왜냐하면 위기감이 작동하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못마땅해도 여권 지지자 중에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라는 게 쭉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근데 그렇죠. 저 하향 추세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 20%의 그 오차율을 그 한계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지금 20% 미치냐 20% 초반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예, 현재로서는 국정을 이끌어갈 만한 동력이 매우 고갈돼 있는 상태다.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 그러니까 30%는 넘어야 대통령의 뭔가 이 메시지가 그래도 그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는데 30% 밑도는 상황에서는 뭐 20% 초반이든 20% 중반이든 10% 후반이든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많이 계시니까 20%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 좀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분위기 안 좋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버티기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의 중진 의원들 또 친윤 의원들까지도 변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또 저 추경호 원내대표조차도 최고회의 때
벌어지는 상황 굉장히 지금 엄중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끌다가는 정말 힘들겠다라는 그 생각은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당의 상임 고문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그 저조한 지지율과 함께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자극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주 묘하게도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얘기한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묘한 거는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뭐 사죄든 사과든 입장 표명해야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얘기도 했고 저는 뭐 내일 아마 어느 정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묘하게도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하고는 관계는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사실이지만 네. 결국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또 내밀하게 얘기했던 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좀 그걸 아는 거예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대통령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그래도 효과가 있는지를 저는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직접 소통을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고자 한다라는 그 시그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불행 중. 의원님이 진단하시기에는 여권 전체를 놓고 보면 윤한 관계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주도권이 좀 더 강화가 돼서 끌고 가는 게 여권 전체에게는 득이 된다 지금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지금 득이 되죠. 지난번에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긴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한동훈 그래 지금 그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선거할 때 우리가 당정이 일체가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냅시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세요. 라고 했다면 선거 졌어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때 한참 또 대통령하고 갈등이 좀 있었고 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얘기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그 어떤 자극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은 한동훈이네. 그래도 한번 밀어주자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좀 뭐 김용호 의원님 말씀도 뭐 그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지만 또 다른 측면이 이번에도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언론 릴리스할 때 언론에 이제 공개하는 시점에 알았다 통보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한동훈 대표 패싱 얘기 나오는 또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호 대표는 원내대표는 불러가지고 상의해서 한 건데 더 그 이러한 배경은 뭘까? 지지율 하락 때문에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지율 하락은 대통령실은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 그 뭐 20% 유럽 얘기하면서 그런 거는 뭐 그리고 대통령이 그 전에도 돌을 맞더라도 뭐 내가 길 가겠다 이런 거는 마이웨이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아니었는데 도리어 그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상의한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호소를 했을 수 있겠어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의원들 관리가 제일 만만치가 않은데 이래가지고는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이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먹혔을 수도 있다. 저는 그 호소가 더 그 대통령실의 위기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굉장히 우스워지죠. 네. 거부권 썼는데 이제 지금 야당은 14일 날 민주당하고 야권은 특검법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주 거쳐서 오면 28일 날 정기국회 끝날 때 그 제2호권도 이제 그 국회에서 하겠다는 건데 추경호 대표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미 지난번에 한 4표 정도가 그 반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호 대표 원내대표 입장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저 관리 못합니다. 예,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거부권 행사 가지고 여당이 찬성해서 통과되면 거부권을 했는데 28일 통과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레임덕이 아니라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드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여당의 그 의원들 관리 그다음에 여권의 어떤 주요 정치인들의 관리의 한계에 대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아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호소를 했지 않았을까. 그게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진단 어떠세요? 저는 비슷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때로는 갈등이 있어 보이고 하지만
입장이 살짝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당이 변하려면은 똑같은 목소리만 나올 때는 오히려 불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관리형 당대표였으면 저는 그 대통령 더 버티기 작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당정 일체만 계속 얘기하고 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직접 대통령의 대국민 뭐 사죄 사과까지 얘기를 하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말을 직접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하긴 하구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내대표인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큰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별로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뭐 시체말로 뭐 잔소리 같고 네. 하나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어지는. 속칭 이제 하면 이제 너 많이 컸다 뭐 이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해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냐. 심정적 반응의 정도가 다르다. 예, 다른 그렇죠.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도 살짝 바뀌었어요.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고. 왜냐하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저도 이제 원내대표를 해보면 원내대표의 일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의원들 심기 관리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일일이 만나고 그룹별로도 만나고 의견 듣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하면은 하루에 밥 먹는 자리 뭐 차담회 자리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도 자기 당 의원들 특히. 왜냐하면 그 원내대표는요. 그 본회의장에서 표 관리 잘못하면 그대로 사표 써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당내 기류를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게 원내대표죠. 그렇죠. 그래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그 기류나 이런 것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잘 그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임무인데 그런 측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그 면담이 잘못됐을 때 대통령실 들어가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위기감이 없었다가 지지율 발표되고 의원들이 동의하죠. 예. 불안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 아니냐. 저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주윤야한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이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주의야박이라고 하는 단어 2탄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현상이 이렇다라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매개 사실은 같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이걸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잠깐 이제 한국갤럽 이야기를 했는데 정반대의 측면을 한번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다음날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국민단합 기자회견이 있고 다음 날 한국갤럽 조사 결과 또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진 걸로 나와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백약이 무효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어요. 예. 근데 일단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자세로 어떤 워딩으로 이렇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여론조사라는 게 그 추세는 맞지만 그거를 의식하기보다는 뭐 내일은 얼만큼 진솔하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원칙대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 지지율에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 지표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락하는 경우죠. 하락하는 경우에 뭐 한 1% 2% 움직이는 건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추세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반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한 3% 이상 움직일 때 뭐 지금 지난번에 한 19% 나왔는데 네. 만약에 한 15% 선이 근접했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약간 훨씬 더 빨간 등이 켜지는 거고요. 심각해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평가예요. 부정평가가 올라가느냐 좀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그 지지율보다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아주 반대하는 쪽에서 완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TK를 포함한 영남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렇죠. 요 세 가지 지표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대국민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좋았냐 아니면 역효과냐 이 세 가지 지표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렇죠. 평균 수치보다 어찌보면 그게 더 디테일하게 예. 그게 어떤가 좀 흐름을 잡는데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될 네. 거다.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이 하나의 어떤 이제 분수령을 형성을 할 것 같은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뭐 한번 좀 같이 지켜보는 거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영민 님